벌써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서 강의 스타일이 자꾸 지금 변해가고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제 두 명, 피카소하고 신디 셔먼 두 명을 했는데, 마지막에 신디 셔먼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바타서 그냥 마구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 속에서 그냥 한 사람만 하자 라고 해서 오늘은 프리다 칼로 한 사람만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 수업이 좀 자리를 잡겠죠. 네, 일단 오늘 또 새로운 방식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워낙 우리나라에도 큰 대대적인 전시로 두 번 들어왔었죠. 소마에 한 번 들어왔고 조선일보사였을 거예요. 그리고 예당에서도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전시가 들어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림보다도 그 사람의 그 삶 때문에 많이 회자되었던 유명한 사람인데, 제가 프리다 칼로 그림을 저는 그렇게 처음에는 잘 못 보겠더라고요. 너무 무겁고 이렇게 쿡쿡 찔리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면 대결해서 바라보는 게 저한테는 쉽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친해진다고 할까? 아니면 제 안에 힘이 좀 생겼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지 언젠가부터 바라보게 되면서 정말 너무 많이 빙의가 되고, 제 안에 손꼽히는 작가 속에 들어가는, 아주 저한테는 굉장히 애정하는 작가입니다. 프리다 칼로는. 그 프리다 칼로를 보면 볼수록 많은 걸 생각을 하게 하는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으라고 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림 보는 이유가 그런 건데, 일단 여기 아르헨티나의 작가 알베르토 망게리라는 사람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는 이유는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경험을 발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제 삶이 반추돼서 비칠 때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채찍이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프리다 칼로를 오랜만에 다시 전체적으로 이 강의를 위해서 쭉 살피면서 키워드를 무엇으로 뽑을까 하다가 정체성을 뽑았습니다. 어차피 지금 나너 우리에서 내가 나를 보는 것을 그런 관점으로 지금 수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 했던 것과 이어서 같은 맥락에서, 지난 시간은 변신이었지만 변신을 통한 정체성을 봤는데, 이번에는 그 개인 자체의 그 정체성, 정말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정체성이라는 키워드를 뽑아서 프리다 칼로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랑 우리가 뭐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너무 쉽게 단어를 쓰는데, 네이버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된 존재. 단어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이라는 거,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난 누구지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는 거, 그 나다움이라는 거, 이런 게 정체성이라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프리다 칼로를 통해서 제가 프리다 칼로가 결국 그림을 한 이유는, 나 누구지? 나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왜 살고 있지? 라는 질문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정체성을 제가 이거를 뽑았습니다. 한번 프리다 칼로의 삶을 통해서, 그림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다 칼로는 47살에 죽어요. 1907년에 이제 독일계
아버지, 헝가리 쪽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와 독일 출신의 그 사진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기에르모라는 분이 아버지와 멕시코계의 어머님 사이에서 태어나는데 6살 때 소아마비가 걸립니다. 소아마비가 걸리는데 이게 얼굴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아주 똘똘하고 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을 어린 시절부터 정말 듬뿍듬뿍 받고 자랐다라는 걸 여러 가지 저기서 알 수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소아마비에 걸리고 그 아버지네 집이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고 그래서 힘든 상황에서도 사랑을 듬뿍 듬뿍 자라서 그렇겠지만 굉장히 자존감이 강한 여인으로 자라면서 좋은 학교에 여학생이 몇 명 되지 않는 곳에 입학을 해갖고 잘 살다가 이 15살 때인가 교통사고를 당해요.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소아마비였던 이 남자친구하고 같이 갔는데 소아마비였던 프리다 칼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그 버스에 있는 그 쇠창살이 이 여자의 골반을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인가 꼼짝도 못하고 그 침대에 누워서 병원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언제 프리다 칼로는 꿈이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본인이 이제 소아마비이기도 하고 워낙 똘똘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지요. 그랬을 때 어머님이 그 침대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줍니다. 그래서 9개월 동안 누워 있으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면서 그 본인이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 삶의 진로에 대해서. 근데 그때 같이 버스에 탔던 남자친구 알레한드로라는 그 친구가 2, 3년 동안 같이 있다가 결국 이 여자를 떠납니다. 떠나니까 교통사고를 당한 데다가 실연도 당하고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그걸 꿋꿋하게 이겨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그 자존감을 갖고 있는 건데 꿋꿋하게 이겨내면서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요 그림 아마 프리다 칼로를 아시면 누구나가 다 가장 많이 보았을 법한 그녀의 자화상, 이 그림을 가지고 그 당시에 이미 국민화가가 된 21살 연상의 디에고 리베라를 찾아갑니다. 그 디에고 리베라는 멕시코의 국민화가로서 이미 유명한 화가였어요. 그때 그 찾아가서 당돌하게 말하지요. 내려와서 제 그림을 좀 보십시오. 저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 제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선생님께서 판단해 주세요. 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당돌하게 이 그림을 들고 가서 그러니까 벽화를 그리고 있는 디에고 리베라를 내려오게끔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디에고 리베라가 어떻게 보면 꼬마 소녀잖아요. 21살의 차이니까 뭐 당돌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귀엽기도 하고 아마 그랬겠죠. 그리고 그림을 보면서 놀라면서 너는 그림에 소질이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디에고 리베라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연인 사이로 바뀌어요. 연인 사이로 바뀌어서 그 프리다가 21살 되던 해 21살이 더 많은 디에고 리베라하고 결혼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엄마는 반대를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묵묵부답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결혼을 할 때 어머님은 너무나, 그러니까 그때 디에고 리베라는 세 번째 결혼이에요. 프리다 칼라와 결혼할 때 세 번째 결혼인데 어머님이 결혼을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디에고 리베라가 아주 등치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 몸의 3배나 된다고 얘기를 해요. 나이는 2배, 몸짓은 3배. 이 정도의 커다란 차이에 의해서 그걸 보면서 어머님은 아주 한탄을 하면서 코끼리와 비둘기가
결혼하는 것 같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힘들어 하셨지만 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프리다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진짜 그 삶이 시작되는데 뭐 여러분들 예상했다시피 이미 세 번째 결혼이라는 데서 예상했다시피 디에고 리베라는 천하의 바람둥이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과 더불어 고통이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우리 그 프리다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프리다는 일기를 계속 쓰고 편지를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그래서 뭐 다른 책도 있지만 일기 모음책 1944년부터 1954년에 죽는데 그 10년 동안에 일기 모음집이 책으로 출간이 됐고 예당에서 전시할 때 그 책이 출간이 됐어요. 그 다음에 프리다 칼로가 여러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 모음집이 출간이 됐는데 시도 굉장히 잘 쓰고 글도 잘 써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에 걸쳐 두 번의 큰 사고를 당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15살에 당했던 교통사고, 두 번째는 디에고와의 만남이었다. 이만큼 자기 운명을 좌지우지할 만큼 강렬한 만남이었던 거죠. 디에고와의 만남은. 이러면서 화가로서의 길이 접어들게 되는데 이거는 결혼하고 난 몇 년 후에 29년에 결혼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후에 그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디에고고 이게 이제 멕시코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프리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결혼을 하면서 이 여자는 거의 따지고 보면 21살이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근데 그때 이런 글을 써놔요. 매 순간 그는 나의 아이다. 21살의 소녀가 42살에 세 번째 결혼을 하는 남편을 받아들일 때 마음이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매 순간 그는 나의 아이다. 날 때부터 내 아이, 매 순간 매일 나의 것이다. 디에고가 태양이라면 프리다는 그 태양을 바라보고 자라는 나무였다. 아주 전형적인 여성성의 특성, 관계성 속에서 품어서 생명을 품는 그런 마음으로 결혼할 때 이미 생각을 하면서 디에고와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18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군요. 어쨌든 그래서 1929년에 결혼을 하고 2년 후에 그 그림을 그린 거고요. 결국에 가서는 1941년이 됐을 때 40년인가 그럴까요? 여기가 조금 뭔가 이상한데 이혼을 해요.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수없이 많은 바람을 피우는데 결국에 가서는 이 여자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게 골반을 세 통이 교통사고 때 골반을 세 뭉치가 뚫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막 척추도 으스러지고 온전할 리가 없잖아요. 온전할 리가 없으니까 아이를 쉽게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세 번을 유산을 해요. 그러니까 유산을 자꾸 하고 이러는 과정 속에서 정말 아이를 너무 원했는데 유산을 하고 이렇게 막 절망스러운 과정에서 두 번째 유산을 한 후에 아마 미국에 있다가 멕시코로 돌아왔을 때였을 겁니다. 그 시기적으로. 그때 디에고가 누구랑 바람을 피우냐면 프리다의 여동생, 11개월 밑에 여동생 크리스티나하고 바람을 피워요. 정말 너무 1935년도인가 이제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방황을 하고 이 여자도 뭐 맞바람도 피고 막 여러 가지 아주 질곡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에 가서는 프리다가 이혼을 굉장히 요구를 해요. 아니 프리다가 아니라 디에고가 이혼을 요구를 하면서 결국 이혼을 합니다. 이혼을 했다가 1년 후에 다시 또 재혼을 해요. 두 번째 결혼을 할 때 그때가 37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나이를 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조금 더 실감이 날 텐데
사실 30살 때 아주 그러니까 막 격정의 시간이잖아요. 30살 때 그 격정의 시간에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이혼했다, 다시 또 결혼했다, 이러는 시간을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화가로서의 그 그림을 열심히 그리고 화가로서의 인정을 받아서 처음으로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프랑스에서 말하자면 멕시코 작가들 걸로는 최초로 이 프리다의 작품을 구매하기도 하고, 프랑스의 그 초현실주의 작가였던 앙드레 브루팅이나 마르셀 디샹 같은 사람이, 마르셀 디샹 여러분들 그 소변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현대예술의 한 맥을 긋는 사람 같은 사람이 이 여자를 이 여자의 그걸 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작가로서 끌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다가 결국에 54년에 사망을 합니다. 일대기와 연결해서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931년에 두 번째 유산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 첫 번째 유산이겠네. 29년에 결혼하고 유산을 하고 난 후에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실질적으로 그 뭐라고 그럴까, 이 그림을 잘 보면 이 달팽이는, 잠깐만요. 제가 이걸로 좀 할게요. 아이고 어째 이렇게. 요 달팽이는 사실 낙태가 잘 안 되는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어떤 그런 것의 표상이래요. 상징이래요. 아마 그래서 이제 달팽이를 그려놓은 것 같고, 이 아이를 남자아이로 그렸어요. 그러니까 유산된 아이겠죠. 그리고 임신한 그 모습, 자기가 임신한 모습을 그려놓은 거고, 요 밑에 보면은 디에고가 본인한테 주었던 난초꽃, 그 다음에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척추를 이렇게 다 으스러져 있고, 그러니까 받침, 그러니까 척추, 그러니까 의학용 코르셋을 언제나 착용하고 있었대요. 그러한 거. 자기 삶 자체를 그냥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디에고는 그림이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143점인데 그 중에서 50여 점이 자상이에요. 자기 중심으로만 그린 거.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움직일 수 있는 그 시간,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고 언제나 이렇게 아프니까. 그러니까 나는 나 자신을 그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언제나 혼자였고 외로웠고, 나의 뮤즈는 그래서 나 자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디에고가. 그리고 저 뒤에 그 디트로이트 그 공업지대의 어떤 한 지역을 그 표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참 처참하잖아요. 그런데 이따가 우리가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보겠지만, 우리 그 프리다는 아주 그 상징적으로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탯줄처럼 이어지는 끈들. 그 삶을 자기로 독립시킨 게 아니라 우주와 연결되는 것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을 해서 내 몸속에서 나온 것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저기예요. 성모님이에요. 성모님인데 슬픔의 성모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제가 좀 키워볼까요? 이게 지금 침대인데 이 이불을 덮고 있는 분은 어머님의 죽음인 거예요. 어머님이 죽은 어머니에서 죽은 본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나게 무거운 그림이죠. 그런데 성모님이, 슬픈 성모님이 이렇게 벽에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디에고의 그림을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 심성이 그 밑바닥에 깊게 흐르고 있습니다. 성모님에 대한 것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에 대한 것도 연상시키는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어쨌든 슬픈 성모님이 걸려 있는 이 액자 밑에 아이를 낳다 사산한 당신 이때 어머님이 진짜 돌아가시는 거예요. 어머님 안에서 자기가 태어나는데
본인이 죽어 있는 모습으로 나온 거예요. 참 슬픈 얘기죠. 그걸 나의 탄생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굉장히 절망스러웠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이런 식의 표현들을 하고, 그 다음에 1935년에 멕시코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아내를 때려서 죽이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게 신문지상에 뉴스화돼서 났을 때 그 뉴스화된 걸 보고서 본인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러니까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것을 자기한테 대비시킨 거죠. 이때는 이미 이제 결혼을 하자마자 뭐 바람을, 이 사람은 숨 쉬듯이 바람 피는 사람이니까. 그런 그 상황에서 자기가 이렇게 심리적으로 강타당했다는 느낌을 표현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다리를 보세요. 참 그렇죠. 그런데 이 그림의 요 문장이 단지 몇 번 찔렀을 뿐이라는 뜻인가 봐요. 내가 참 이걸 보면서 뭐 제가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있는 걸 갖다 써놓은 건데, 자기와 디에고를 그 사건과 연결시켜서 빙시켜서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디에고가 어딘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한 여인을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상처를 주고 싶었다. 프리다는 나의 역겨운 성격으로 인한 희생양 중 가장 대표적인 여인일 뿐이었다. 여러분들 정말 뭐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일단 인간 안에 들어있는 이 원시적 생명력의 그 요동치는 것 자체를 걸름망 없이 요동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한번 조금 정면대 가려면서 한번 봅시다. 디에고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술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조세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현대의 신화는 예술가가 쓴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술이라는 것은 어떠한 원시적 생명력의 그 흐름에 걸름망 없이, 제어 장치 없이 표출돼서 나오는 약간 그 나올 수 있는 라이센스 같은 곳이 예술 세계인 것 같아요. 그게 일상에서 그대로 나오면 사건화되는데, 신내 나는데, 그게 예술로서 표현이 됐을 때는 박수를 받기도 한다는 거죠. 참 그 굉장히 모순 띈 얘기이지만, 그죠? 예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지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눌렀을 때 이상하게 터지니, 이렇게 표출돼서 나오는 걸 통해서 내 안의 것을 보면서 걸러내면서 그 사회 질서에 내가 건강하게 합류할 수 있게끔 하는 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거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디에고를 보자고 한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는.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면서 실질적으로 프리다는 청순 발현형이 아니에요. 같이 맞바람도 피고 이 여자도 엄청난 걸 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피카소 생각 한번 해봅시다. 피카소가 뭐 그 공식적으로 드러난 여인만 7명일 뿐 실질적으로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 그 피카소에게 이렇게 대적해서 스스로 빠져나온 프랑스어즈 진로 생각나시죠? 그 여자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그 피카소의 그 기운에 눌려갖고 자기의 그 삶이 피어나지를 못했어요. 피카소와 같이 있는 그 순간 너무 행복했지만, 피카소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떠나졌던
실질적으로 피카소와의 이별이 그들의 삶을 재생산시키지 못하고 가라앉혔다면은 지금 그러니까 프리다 같은 경우는 그 누구보다도 그 강렬하게 그런 것을 지금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살아남는 모습을 보여. 프랑스어즈 진로와 같은 여인인데 훨씬 더 강렬하게 자기 삶을 온전하게 이 상황 속에서 들여다보면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픔을 그대로 이렇게 드러냈다 보니까 그림을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끔찍한 느낌도 좀 들고, 아, 진짜 막장 드라마, 이런 막장 드라마가 어디서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로, 그림 속에서 표현되는 것, 드러나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안에서 거기에서 피어나는 꽃, 그게 생명의 존재감, 아까 정체성 얘기했었죠. 존재감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37년이면 이제 40살이 됐겠네요. 그쵸? 아니다. 1907인가 30년, 30살 때군요. 30살 때 이 여자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아, 참. 이 둘 다 공산당원이었어요. 피카소도 그 당시에 공산당원이었고, 하기야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약간 그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공산당원이 안 되기가 힘들죠. 그쵸? 공산당의 그 이상주의적인 것들이 아직 실패하기 전이니까. 이상주의적인 것들만 보여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공산당원이었고, 우리 이게 디에고 같은 경우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표면화시켜서 드러냄으로써 여러 가지 일들의 사건을 많이 일으켜요. 지금 뭐 디에고 얘기할 때가 아니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하겠지만, 디에고 같은 경우가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바람둥이고 막 이렇지만 디에고 그림 진짜 따뜻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건 그거고, 그림으로 이렇게 표출돼서 드러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벽화를 그리는 사람인데, 그 디에고가 공산당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레온 트로츠키가 스탈린한테 추방당하면서 멕시코로 망명을 옵니다. 망명을 왔을 때 디에고가 자기 집에 이 사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숨겨주는 거죠. 같이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이때는 언제냐면 1935년이 아까 말했던 크리스티나, 그러니까 우리 프리다의 여동생하고 이미 불륜을 저질러서 둘의 사이는 아주 엄청나게 엉망진창, 그러니까 남녀 관계로서, 부부 관계로서는 엄청나게 격정에 휩싸여 있을 때인데, 그건 그거고, 이념적으로 둘은 동지예요. 공산당원으로서, 동지로서 레온 트로츠키를 자기 집에 들여서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때 트로츠키하고 연문이 또 생겨요. 프리다가 트로츠키가 짧은 연애를 하다가 트로츠키가 결국에 가서는 집을 떠납니다. 그 집을.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가정을 지키겠다는 그게 있어갖고 와이프하고 집을 떠나는데, 여러분들 프리다라는 영화 있어요. 프리다와 연결되어 있는 영화가 2편인가 3편 나와 있는데, 제목이 프리다라는 영화를 보면은 요 부분들이 아주 재밌게 이렇게 생생하게 그림이 그려져서 나와요. 한번 보실 수 있으면 한번 봐보세요. 그때 잠시 지내다가 연문이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떠나는데, 떠날 때 이 프리다가 트로츠키에게 이 그림을 헌정합니다. 자기 그림을 헌정하면서 이게 이제
트루츠키에게 쓰는 편지겠죠. 그러니까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고 그림을 그려서 헌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에고도 그려요. 그러니까 그 끔찍한 어떤 상황들이 막 휘몰아치는데도 디에고에 대한 그 사랑이 식지를 않는 거죠. 디에고 또한 프리다에 대한 어떤 그 끈끈한 정은 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혼란스러웠겠죠. 더 힘들고.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디에고가 이혼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혼을 요구해서 이혼을 하고, 그때 이제 프리다는 그 1938년인가 앙드레 브르통을 만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나면서 화가로서 인정을 더 많이 받으면서 프랑스에 초청돼서 그림 전시도 하게 되고, 프랑스에 가서 생활도 좀 하고, 이러다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첫 번째 이혼을. 1937년이니까 30대에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때 사랑이라는 게 과연 어떤 사랑이었을까? 생각 한번 같이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고 이제 프리다가 뭐 고양이, 개, 원숭이, 또 뭐도 키우더라. 뭐 많은 그 동물들을 막 키워요. 아마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이게 굉장히 강하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것이 많은 동물들을 키우게끔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원숭이, 자기 폴랑창과 나라고서 자기 원숭이의 모습을 이렇게 안고 있는 자기를 그리면서 책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이때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악마적 요소, 중세시대의 악마성, 중세시대에서 말한 악마성, 그 다음에 이단적인 요인들을 내가 내 안에서 봤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기는 성모님의 모습도 또한 느껴졌다.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자기한테는 어떤 측면에서 성모자상과 같은 걸로 스스로가 그려놓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비로소 이제 그런 것들이, 모성애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의 유모예요. 아까 크리스티나 남편하고 바람 피웠던 그 밑에 있는 동생, 그 동생이 사실은 교통사고가 나고 그 병치레를 하는 그것에서 처음 헌신적으로 돌봐줬던 동생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동생이라기보다도 자기의 거의 뭐 손발에 되어주었던 동생이 남편하고 이제 그렇게 바람을 피웠을 때 느꼈을 그 절망감은 참, 그쵸? 근데 그 동생이 실제로 11개월 만에 태어나기 때문에 디에고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프리다가 실질적으로 엄마 젖을 많이 못 먹었대요. 그래서 유모가 키웠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바로 그 유모를 같이 이게 유모를 연상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얼굴 보세요. 가면이죠. 가면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간호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다른 거 안 다뤘는데, 다른 이유가 자기의 영혼을 달래준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젖을 먹는데, 이 젖의 이 그림을 보세요. 많은 우주적인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그 예전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나중에 그게 그림에 이제 막 이렇게 펼쳐져서 나오는데, 이런 데서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젖떨어져서 이렇게 하는 이런 느낌, 이거 성모상하고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눈물일 수도 있고, 눈물을 표현할 때 꼭 하얀 눈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얀 눈물로 표현했을 때 하얀 눈물이
저하고도 연결이 되는 느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어져 갖고 참 재밌게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이게 이제 30살 때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걸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타락성. 그러니까 뭐겠어요? 성적 욕망인 거죠. 그러니까 그 디에고에 대해서 끊지 못하고 막 이러는 것이 그냥 순수한 어떤 뭐 영혼에 연결된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엉켜 있는 거죠. 어떻게 그게 분리가 되겠어요? 동시에 같이 섞여 있는 거죠. 우리가 자꾸 그걸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자기 안에서 그 성적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크게 이렇게 폭풍처럼 뒤덮여지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한테 악마적인 요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슬퍼지는 겁니다. 자, 1937년에 이런 식의 그림을 하면서 38년에 요 그림, 이게 제목이 물속에 나였나? 약간 뭐 그런 거였는데, 물이 가르쳐준 난가? 뭐 이런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네. 요 그림을 보면서 아까 말했던 앙드레 브루통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시인인데 초현실주의 이 선언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자라는 것을 명실공히 이즘을 만들어낸 창시자라고 할 수가 있죠. 혼자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대표 주자로서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그림을 보고서 발탁을 한 겁니다. 정말 대단해, 훌륭해 이러면서 끌어들였는데, 이 안을 들여다 보면은 이게 무의식의 세계를 그대로 표현한 거라는 거죠. 한번 쭉 보십시오. 이 다리의 상처, 본인의 다리겠죠? 그게 욕조의 그런 거겠네요. 어머님, 아버님이 있고, 그래서 절대 개인 혼자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다 칼로 그림의 특성을 잘 들여다보면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굉장히 곳곳에다 숨겨놓고 하는데, 어머님, 그러니까 가계도도 많이 그리거든요. 어머님, 아버님의 결혼식 사진이에요, 이게. 여기를 보면 해골도 있고. 자, 코르셋, 자기가, 이 여자가 왜 이렇게 매일마다 드레스만 입을 수밖에 없었느냐? 다리 한쪽이 제 다리가 아니잖아요. 의족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다리를 잘라냅니다. 그러니까 드레스로 모든 걸 감추는 거예요. 그 드레스를 벗고, 이게 풀처럼 나오는 이런 곳에서, 이게 단순히 풀로서만 보여지지는 않죠. 여러 가지 무의식 속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초현실주의자라고, 너는 초현실주의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해. 그래서 초현실주의자의 어떤 한 그룹 속으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프리다 역시 나는 초현실을 그리는 게 아니야. 나의 현실을 그리는 것 뿐이야. 나의 기억을 그리는 것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그 안에 가두지 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초현실자의 범위에 이렇게 집어넣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요 그림을 보면은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해석을 했던데, 저도 그것에 이제 동의를 하는 편인데, 프리다 칼로는 본인이 아주 절망스럽고 힘들 때일수록 화려하게 표현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그림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바로 이 그림이 아까 말했듯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멕시코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구입한 작품입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이제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것은 그 고대에서부터 그 근대 넘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오르세 미술관에는 입체주의부터 이렇게 근현대 전까지, 그 다음에 현대 예술 작품은 폼피두 센터에다가 모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에 가면은 이제 그 미술관이 세 군데가 그 연대별로 그림이 이렇게 전시가 돼 있는데, 루브르 박물관에서 산 이 그림이 그러니까 현대 미술에 속해 갖고 지금 퐁피두 센터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상설 전시가 되고 있어요. 이 그림을 느낌이 좀 그렇더라고요. 저 이걸 봤는데 어쨌든 그 굉장히 언뜻 보면, 이거 액자는 또 빨간색 틀로 돼 있거든요. 언뜻 보면 굉장히 화사한 느낌인데 저 눈빛을 보세요. 눈빛을 보면은 그렇게 슬픈 모습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허무하고 그러니까 슬픈 모습이 있는데, 이러다가 결국에 이혼을 합니다. 이혼 직전에 그려진 그림이고요. 이혼을 하면서 이런 그림을 그려요. 프리다는 그러니까 신체적 조건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크게 그리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이 별로 없는데, 이 그림이 굉장히 가장 큰 그림 중에 하나에 속하는데 175cm에서 173cm 정도 되는 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뢰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초현실주의 국제전에 의뢰를 받아서 이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이게 두 명의 프리다, 본인 스스로를 표현한 겁니다. 보면은 이것이 멕시코 전통 의상을 입은 본인 자신이고요. 이것이 유럽 드레스 복장을 입은 본인 자신이에요. 두 명의 프리다인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스스로 찾는 거죠. 그리고 저 뒤에 있는 이 으시시하게 표현된 저 구름, 이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미술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엘그레코의 초현실적인 그 그림 영향을 받아서 저런 그림, 저런 하늘을 표현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약간 그 불운이 느껴지는 뭔가 그런 기운이 감지되게끔 하늘을 표현을 했죠. 맑은 하늘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두 여인이 연결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탯줄 같은 걸로 연결을 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요 그림이 여기에 디에고가 있어요. 이 여자 안에서는 디에고가 한시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디에고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혼하는 거잖아요. 이제 놓겠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디에고를 들고 있는 이 여자가 이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게 가위로 자르는 것 같아요? 지혈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한번 일단 나누면서 같이 이야기해 봅시다. 여기에서 뚝뚝뚝뚝 떨어진 피가 이렇게 꽃으로 피어났다고들 이야기를 하죠. 누군가는 잘나서 피가 더 쏟아졌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정말 흐르는 피를 이제는 더 이상 흐르지 않게끔 이 가위로 지혈을 시키는 것이다 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이 여인이 이 피를 어떤 형태든 통제를 해서 그 피가 꽃을 피워냈다는 걸로 일반적으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에 디에고가 있다는 거죠. 여기에. 네. 이러고 이제 이혼을 하는 거죠. 이혼을 하면서 남장을 합니다. 이렇게 가위로 그 디에고가 그렇게 좋아했던 긴 머리를 다 잘라버리고 남장을 한 후에 여기에다가 이런 글을 썼어요. 너를 사랑했기에 너의 머리카락에 뒤었었지. 이제 나에게는 머리카락이 없어졌어. 나는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결심이죠. 사랑 안 하면 이런 말 하겠어요? 이런 말조차도 안 나오지.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결심이 그렇게 결심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더 집착을 한다라는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걸 텐데, 네. 이렇게 남장을 하고, 사실은 디에고가 양성애자로도 소문이 나고, 프리섹스자, 양성애자,
이 여자도 이제 아까 뭐 트로츠키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조각가 이름은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군가와 이렇게 뭐 연문을 뿌리고 다녀요 같이. 근데 이 여자가 그렇게 연문을 뿌리고 다니는 게 무엇 때문일까 생각을 하면 참 맞바람 피냐? 라고서 이렇게 삼류소설 막장 드라마 보듯이 그냥 팽개칠 일은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외로운 그 시기를 견뎌내고 힘들어 하면서 그 외로움이 사실은 이제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게끔 하는 고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결혼을 할 때인 것 같아요. 1년 만에 다시 재혼을 해요. 디에고가 이혼하자고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1년이 지나서 또 결혼하자고 해갖고 다시 결혼을 해요. 다시 결혼을 했을 때 재결합을 할 때 이런 합의를 합니다. 자유연애를 서로 허용할 것, 경제적으로 독립할 것, 주거 공간을 분리할 것. 그래서 여기는 디에고 집이에요. 여기는 프리다 집이에요. 둘이 오고 가는 거 싫어? 그럼 이거를 딱 들으면 이게 딱 들려갖고 여기가 못 오게 돼 있어요. 표현을 하는 거죠. 오지 마. 이런 식으로. 이게 어느 만큼 지켜졌겠어요. 이렇게 뭐 별짓을 다 하는 거죠.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나는 너와 더 이상 디에고 또한 난 너 더 이상 못 견디겠으니까 우리 헤어져. 막 이러면서도 둘이 절대 끊어질 수 없는 그 무언가가 둘은 그러니까 영혼의 하나인 거죠. 강하게 붙어 있는 그 하나가 이러한 합의 사항까지 만들게끔 하고 그러면서 다시 결혼을 합니다. 물론 여전히 바람을 핍니다. 이렇게 다시 재결합을 하고 54년에 죽으니까 한 14년 정도 더 살다가 죽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재결합을 하면서 이 이후로 나타나는 그림들이 조금 달라요. 그 전에도 그러니까 자화상이 지금 현재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화상이 쉬운 한 점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그 대표적인 것 몇 개만 뽑아 왔는데 의미가 될 만한 것만 뽑아 온 건데 그러니까 이혼을 결혼을 재결합을 다시 결심하고 막 이럴 쯤이겠죠. 결심을 하고 한 후인지 재혼한 건지 재혼하기 결심할 때인지 어쨌든 그때쯤에서 이 여자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느냐면 잘 보세요. 가시면류관을 자신한테 씌웁니다. 이렇게 가시면류관 선생님들 예수님 생각나시죠? 가시면류관이라는 것은 결국 희생을 의미하는 거고 죽음을 의미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자기 몸에다가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혼을 결심했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내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서 이 벌새가 새 중에서 가장 적은 새라면서요. 5cm 정도의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크기가. 그런데 그 벌새가 의미하는 것이 뭐 이렇게 민담으로는 사랑을 지켜주는 것이다라고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유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벌새의 상징이. 그런데 죽은 벌새예요. 여기에서. 근데 그 프리다는 그 자기가 쓰는 그 상징적인 그 소재들이 몇 개 있어요. 이렇게 벌새, 가시면류관, 아까 말했던 탯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3의 눈 이런 것들이 그 프리다만의 그 상징적인 어떤 자기를 표현하는 상징 언어로 쓰는 건데 여기에서 이 벌새가 죽어 있습니다. 지금. 그러고 목에 가시면류관을 두르고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고양이가 함께하고 원숭이가 함께하고 이러면서 같이 있는 이 숯불 정글 같은 이 느낌에 여기에 보면은 잠자리도 있고 나비도 있고 결국 이 여자는 점점점 원시적인 어떤 그 기운에 모성애적인 어떤 것과 연결돼서 에너지가 뻗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눈빛은 굉장히 공허하고 절대로가 아니라 굳이 이 수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름대로 심리적인 어떤 흐름이 우리가 딱 이거다라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느껴지죠, 뭔가. 네. 그 다음에 이쪽도 보면은 똑같이 더 피가 많이 흐르고 이 귀걸이 좀 보세요, 귀걸이를 이렇게 손으로 하고 그냥 꼭 또 화관 같은 것을 언제는 평소에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 자세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재결합을 하고 난 후에 프리다 안에서 심리적 상황이 변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림을 이렇게 쭉 흐름을 보다 보면은.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척추뼈가 갈라져서 수술을 32번인가 하는데 뭐 다리도 잘라내고 발가락도 잘라내고 뭐 여러 가지로 수술을 32번인가 하는데 실질적으로 척추뼈 수술만 7번인가를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강철 코르셋으로 이렇게 자기를 아까 저기 코르셋 벗어놓은 거 그림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쪼여서 입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요 부서진 기둥, 이 제목이 부서진 기둥입니다. 이 부서진 기둥 요것이 실제로 뭐냐 하면 그리스 신전에 있는 이오니아식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걸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신전의 기둥이 부서지는 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신전의 기둥이 부서졌다. 자기를 뭘로 봤다? 자기 몸을 신전으로 봤다. 예수님으로 봤다. 성모님의 느낌도 있고 예수님의 느낌도 있고, 그쵸?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프리다의 그 변화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자기가 자기의 정체성을 예수님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존재 자체에 그 존중감이 있는 거지. 자기 몸은 으스러지고 상처투성이고 감정이 요동을 치지만 내 존재 자체는 이렇게 존엄한 것이야 라는 것에 대한 어떤 해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부서진 신전 기둥을 보면서 이 못 박혀 있는 거 보십시오. 온몸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어요. 코르셋으로 이거 지탱을 해 놓는데 온몸에 못이 이렇게 박혀 있는 걸 보면은,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하얀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얀 눈물이 아무래도 눈물 표현할 줄 몰라서 하얀 걸 했겠어요. 아까 제가 저하고 연결시켜서 말씀드렸었죠. 그 눈물이 성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 눈빛이 주는 이 험한 이 그러니까 응시하는, 저 멀리를 응시하는, 내 온몸은 다 으스러지고 있지만 저 멀리를 응시하고 있는 그 표정. 여기에서 프리다가 고통 속에서 끝까지 몸부림치면서도 그것에서 짓눌려서 그 존재감 자체가, 생명력이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서 결국 존재의 꽃을 피워냈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돼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막 혼자 감동하고 그러면은 안 되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굉장히, 예전에는 이 그림은 잘 못 봤어요. 제가 잘 못 봤었는데 요즘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기저기에서 많은 걸 볼 때마다 느낌이 다르게 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림을 이제 무엇과 연결시켜서 해석을 하느냐면, 성 세바스찬이라고 그 순교 당한 사람인데, 약간 이단으로서 몰려갖고
화살을 막 맞아요. 화살을 맞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안 죽어갖고 이 화살에서 안 죽어갖고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제 화형을 다시 당하는데, 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는 성인과 같다라는 맥락에서 이 고통 속에 있는 이 여자를 비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럴듯해서 저도 같이 연결을 시켰는데, 일단 이걸 갖다가 매직 리얼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직 리얼리스트라는 것이 여기 뭐라 그럴까, 그 마술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거, 초월한 어떤 힘, 신비주의적인 어떤 힘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많이 성행했던 마르케스, 예전에 100년 동안의 고독이라는 소설로서 언젠가 한 20여 년 전 됐겠죠. 그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그 마르케스, 예, 그 책이 소개를 하면서 매직 리얼리스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리얼리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소설이나 이런 데서 발전을 했대요. 그것을 연결을 시켜서 프리다 칼로를 그림 쪽에서 매직 리얼리스트로 해석을 하면서 이 여자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막 추앙시키고 끌어들이니까, 물론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느냐면 1970년대 그 페미니즘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우리 신디 샤먼 설명할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죠. 바로 그때 페미니스트들에 의해서 그 프리다 칼로도 다시 부상되기 이렇게 각광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죽었을 때 1954년에 죽었을 때만 해도 물론 이제 몇몇 작가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까지는 디에고 리베라의 부인 프리다 칼로로서 유명했었던 것이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프리다 칼로의 남편 디에고 리베라로 바뀌는데, 그 바뀌게 되는 그 지점이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날 때 같이 이렇게 부상된 거죠. 그 시대에 의해서 뒤늦게 부상된 현대 작가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돌 던지고 욕하고 그랬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멕시코에서 프리다 칼로의 모든 작품을 국가 보물이 아니라 문화유산, 국가 문화유산으로 전부 이렇게 흡수를 해요. 그래서 프리다 칼로의 작품은 실질적으로 멕시코 그 전국을 거쳐서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경매 시장에서 그렇게 많이 안 나온대요. 나오기가 좀 힘들겠죠. 그럴 정도로 국가적으로 국민 작가에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국가 작가가 된 거죠. 프리다 칼로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19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더불어서 같이 그렇게 자리를 잡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서진 기둥이 있는데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게 이제 같은 맥락에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서 연결을 시켜놨는데, 여기 보면은 사슴, 여기 사라마이엔즈에서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공부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그리스 로마 신화 공부했을 때 사슴 하면 떠오르는 게 아르테미스 여신이죠. 아르테미스 여신처럼 본인을 제가 볼 때는 순수한 어떤 걸로 스스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얼굴은 뿔이 잔뜩 나 있는 숫사슴으로 표현을 했어요. 남녀가 하나로 합해진 거죠. 이게 상처난 사슴일 거예요, 제목은. 그런데 그거 어쩌면은 프리다 칼로가 실제로 나 이렇게 상처받았어, 아파, 뭐 이 얘기만 하려고 한 건 아니라는 거죠. 굳이 사슴에다가 숫사슴의 자기 얼굴을 숫사슴으로 표현한 거, 저는 이 사슴을 아르테미스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아르테미스의 몸에 숫사슴적인 남성적인 것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 삶 자체에서 받는 고통으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고 요 밑에 요거예요. 요 밑에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지금 확장하면 요겁니다. 프리다 칼로 까르마. 여기에 프리다 칼로 자기 사인이고 여기에다가 까르마라고 써놨어요. 까르마 업. 윤회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주관이 이렇게 그림 속에 들어가기 시작한다기보다 그림에 이렇게 표출되기 시작하는 거죠. 없는 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있었던 것이 그림으로 이렇게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 프리다 칼로는 이제 고통 속에서 저기 존재에 대한 개념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것이 그림에서 너무 느껴지는데요. 거기에는 길게 제가 볼 때는 아버지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1941년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1941년에 돌아가시는데 10년 후에 아버지 그림을 이거는 이제 아버지 그림을 그리는 그 프리다 칼로로 요 그림 그리는 그 사진을 찍어준 거죠. 프리다 칼로하고 잠시 연애도 했고 끝까지 친구로서 유지가 됐던 니콜라스 머레이라는 사진가가 있어요. 그 사진가가 프리다 칼로의 많은 사진을 아주 멋있는 사진들 보고지의 표지로 나오는 많은 멋진 사진들을 많이 찍어줬는데 지금 요 사진도 니콜라이 머레이가 찍은 사진입니다. 요걸 그리는 모습을 찍은 거죠. 근데 물론 사진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차려입기도 했을 거예요. 그냥 한 건 아니겠지만 언제나 이 프리다 칼로의 그 그림이든 곳곳에 나오는 사진이든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고 꼭 머리가 어떻게 저걸 유지하나 싶을 정도로 머리를 굉장히 정성 들여서 하고 꼭 여기에 화관들을 쓰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한 자신에 대한 그것이 그 몸을 갖고 그 힘든 몸을 갖고도 가꾸고 있는 것에 진짜 경이롭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한테는. 그런데 아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는 얘기를 했지만 이 사진가였던 이 아버지의 젊은 시절의 모습이었겠죠. 그거를 사진을 놓고 아버지를 그림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걸 회상으로 요 글에 대한 해석이 이겁니다. 나는 나의 아버지 비렐름 칼로를 그렸다. 헝가리 출신 직업 사진 예술가로 관대하고 지혜로우며 순수하고 열정적이었던 아버지. 그는 6년 동안이나 간지를 일으켰으나 작업을 포기하지 않았고 히틀러와 맞서서 싸웠다. 아버지의 기질이 딸한테서 나타난 거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그 기질을 받고 태어나서 이 여자는 결국에 가서는 54년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말년에 정물을 참 많이 그려요. 정물을 참 많이 그리는데 정물에다가 의인화시키죠. 이 코코넛에서 이 하얀 눈물 흐르는 거 보십시오. 그렇게 우주관으로 자기의 사상이 확장되었다고 해서 안 아프냐? 아픈 건 아픈 겁니다. 몸을 갖고 있으니까. 상처는 상처고 아픈 건 아픈 거고 비명이 나는 건 비명이 나는 거예요. 울면서도 마지막에 이런 그림을 이게 죽던 해에 그린 거예요. 죽던 해에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자연예찬인 거죠. 자연만세라는 그리고 이게 자연만세라는 단어를 쓰고 이게 1954년 마지막 그림입니다. 이게 자기의 마지막 자화상이고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따 저기서 또 보겠지만 이렇게 제3의 눈을 이런 데다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자기 자화상이야 이거. 그쵸? 목발을 놓고 제3의 눈에 어떤 그 큰 힘에 의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우주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한 거죠. 기가 막힌 얘기죠. 이 정열적이면서도 이 색깔 좀 보세요. 이 색깔.
자연만세하고 이 여자는 죽습니다. 아주 쉽게 표현하면. 그러고 이제 집을 떠나면서 내가 다시는 이 행복한 외출에서 돌아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자살한 게 아니라 물론 그전엔 자살도 시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자살한 건 아니고 이건 폐렴에 걸려서 죽습니다. 자, 이 결혼 생활을 아까 다 봤던 그림이니까 이렇게 비둘기와 코끼리의 결혼 같은, 이때만 해도 그 굉장히 순종적이고 디에고가 이 옷, 그 멕시칸 전통 의상 입고 긴 머리를 너무 좋아하니까 맨날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상처를 받으면서 거기에서 디에고와 자기를 승화시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얼굴과 디에고 얼굴을 연결해 갖고, 이거 보세요. 달팽이죠. 달팽이 속에서 이게 나무가 나오고, 이게 굉장히 정말 초현실적인 그림이에요. 이렇게 전부 연결돼서 자기 하나로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인데, 아까 결혼할 때 처음 결혼하면서 21살짜리가 나의 아이고 디아고는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것을 마지막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요. 자기가 디에고를 안고 있고 디에고의 제3의 눈이 있는데, 디에고를 안고 있는 커다란 그 여신 있죠. 그 여신을 또 안고 있는 더 큰 손. 그러니까 우주가 모두가 하나로 합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저 뒤에 있는 이 그림 보세요. 이 손 하나, 이 여자를 있는 이 손 하나,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앉는데 여기에 디에고의 제3의 눈이 있잖아요. 한꺼번에 이게 전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뿌리로 전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도 보세요. 이런 식의 그림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저는 이 그림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이걸 갖고 왔습니다. 이렇게 디에고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까 말했듯이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섞여 있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사랑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아파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이걸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누워서 마지막까지 뭘 하느냐면 자기 가계도를 그려요. 그러니까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강한 의식. 이어서 유영무 선생님 그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하늘과 내가 닿았다라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때는 이제 다리도 다 절단된 상태였어요. 다리도 잘린 상태인데 이렇게 누워서 요 그림을 이렇게 그리네요. 그렇죠? 엄청나죠. 비슷한 이야기들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이렇게 안는 거. 이제 그냥 술술 넘어가 볼게요. 자연 속에서 본인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이게 모세예요. 이게 자궁에서 태아가 나오는데 이 젖줄에 양수가 떨어지면서 모세하고 연결이 되네요. 제3의 눈, 제3의 눈이 태양 속에 있네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질 속에 있는 어떤 생명력의 뭐 그런 것과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다 해석을 하죠. 같은 얘기입니다. 전부. 이제 오래잖아 죽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경우 제3의 눈을 자기 나름대로의 상징을 갖고 있는데, 디에고는 프리다는 그 제3의 눈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요. 제3의 눈의 자리에다가 영적인 눈이잖아요. 빈디잖아요. 빈디. 디에고를 갖다 박았잖아요. 엄청나죠? 디에고를 박은 그 디에고 안에 또 제3의 눈이 있죠. 아까 우주가 이렇게 품고 품는 것하고 같은 맥락의 그림들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것도 여기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해골이 있습니다. 해골. 제3의 눈 있는 곳에 해골이 있어요. 죽음이겠죠. 아까 봤던 거 이게 손에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그것을 갖고 끌고 가고 있는 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봤던 벌새, 자유의 상징이었던 벌새. 여긴 죽은 벌새가 이거 보세요. 자기 갈매기 눈썹에서 날아갑니다. 제3의 눈의 자리로 자유를 향해서 비상합니다. 이 그림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렇게
나는 이게 굉장히 성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 의지 끝장이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연만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구나. 스스로가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자유를 느꼈다라는 것을 이런 걸 보면 느낄 수가 있죠. 벌새를 활용하고, 이게 탯줄. 엄마, 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뭐,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겠죠. 그 끈을 자기가 잡고 있고, 요 뱃속에서 자기가 나오고 있는 거. 탯줄도 이렇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아까 봤던 거죠. 탯줄. 이 과일과 새와 태양과 이제 인간과 과일과 그 동물과 새와 태양이 모두가 혼연일체 하나라는 것을 거의 본능적으로 느끼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제가 프리다 칼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반적인 설명을 좀 했는데, 자, 그러면 처음에 잡았던 게 정체성이잖아요. 프리다 칼로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했을 때 나는 우주의 내가 우주다 가 되는 거예요. 그쵸? 엄청난 나는 성모님이 되었다가 내 몸이 부서졌지만 성전이 되었다가 그 부서진 곳에서 저 멀리 것과 연결되어 있는 그 탯줄에 의해서 영혼의 탯줄에 의해서 연결이 돼서 우주의 일원으로서 나다. 고통을 그렇게 승화시킨 겁니다. 47살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날 수가 없어서 침대채 그냥 그 오프닝 자리를 절대 의사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하는데 나 전시장에 데려다 달라고 이제 땡깡을 쓰니까 누가 말리겠습니까? 이 성격의 이 사람을. 그러니까 침대차 오프닝 장소로 가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 해프닝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전시를 하고 1년 후에 결국 폐렴에 걸려서 죽는데, 프리다 칼로가 죽고 난 후에 디에고는 정말 그림을 제대로 못 그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3년 후에 죽습니다. 디에고도. 근데 프리다 칼로가 죽을 때, 프리다 칼로가 그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기 절친하고 또 연애를 해요. 그런데 죽을 때 유언이 뭐였느냐면 자기 친구한테 내가 죽거든 너 디에고하고 결혼을 해라. 보살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진짜 또 결혼을 한대요. 그런데 3년 만에 죽습니다. 디에고도. 이 진짜 뭐라고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해야지 되나. 일반적으로 프리다 칼로를 얘기할 때는 디에고의 바람기, 그리고 이 격정적인 이런 것들만 이렇게 가시거리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 껍데기를 벗겨서 그 원초적 생명력에 이렇게 펄떡펄떡 거리는 거니까 그것에 갇히지 말고 그걸 벗겨서가 아니라 뚫고 들어가서 실제로 거기서 피어나는 꽃, 생명의 존재감으로서 피어나는 꽃들이 어떤 것인지, 그러면 내 안에서는 어느 것이 눌려져 있는지, 눌려서 이러한 생명을 피어낼 수 있을 텐데 피어내지 못하게 누르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림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보는 이유는 바로 제 삶을 거울처럼 들여다보기 위해서 보는 겁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바로 나가서 우리가 같이 토킹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바로 나가서 나갈까요? 네, 이건 들고 가야죠. 들고 가시면 됩니다. 네, 예. 예. 바로 우리 또 토킹을